안녕하세요. 오늘 종강이죠? 예? 나이트클럽이래요. 주신 분이 안 보고 있어서 다행이지. 자, 그럼 381쪽이죠. 381쪽. 중개활동. 이 부분은 17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17회가 마지막 출제였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만 잡고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인데요. 중개활동입니다. 개론 시간에 이건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 클로징,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할 점은 이 점이에요. 셀링 포인트는 이거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판매 소고점으로 직역이 되고요.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 취득자에게 이 부동산이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장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적절히 추출하여 이제 중개활동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 추출 기준은 이제 부동산의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해당하느냐 이 정도만 감 잡아두고요. 개론 시간에 공부했을 걸로 보이고 아이다의 원리거든요. 이거는 물건을 사는 구매자입니다.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중개 심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클로징은 계약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 이것을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징의 방법은 6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출제가 됐던 그저 17회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386쪽 17회 기출문제예요.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맞죠?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것이 바로 셀링 포인트 맞고요. 2번입니다.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산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죠. 다음 3번 내려갑니다.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기능, 설비의 현대성 이런 것들을 중시한 셀링 포인트. 그래서 가격, 임료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적 측면입니다. 다음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 좋은 점만 제시하다 보면 의뢰인이 그러시죠.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 이거. 자, 그러니까 적당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5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택은 교육,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계약의 체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5장 계약의 체결로 들어왔는데 이 계약의 체결 파트도 지금 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작성 요령을 지금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주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소유자라 주장하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문제와 민법 계약편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은 전면 출제가 16회가 마지막이었고요. 19회 때는 지문 하나 정도 소유자 확인 방법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지금 최근 시험 19회, 21회, 24회 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요게 출제 파트라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거기 389쪽에 당사자 확인이 나오고 있죠. 389쪽 이불 보십니다. 권리의 진정성 확인인데요. 이 권리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소유자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미 했거든요.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진정 소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일단 등기상 증명서를 열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에게 주민등록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일치가 되면은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을 향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를 다 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못한 거라는 거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 확인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탐문 등을 통하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조사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선관주의라는 거죠. 그럼 거기 바로 밑에 OX하고 갑니다. 개업공사는 매도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X죠 이거? X입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을 해줘야지 이제 선관주의를 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자의 능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능력에서는 제한 능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일단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이거 민법 시간에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일단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근데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지 여부 이거는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후견 등기상 증명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후견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 이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거든요. 그럼 자기 부동산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이거는 민법에서는 성년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 시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했습니다. 야는 중개 보조로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한정 피성년 후견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연결시켜서 우리 지금 물어보는데 미성년자인지 여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한다. 이 결론입니다. 그럼 이들의 법률적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정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그럼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법정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피한정 피성년 후견은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죠. 그럼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인지 여부는 뭘로 확인하느냐? 물론 친권자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여기 후견인지 여부는 후견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걸로 확인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연대 책임도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부동산 거래가. 그러니까 처명의 부동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 동의서 있어야 되죠. 위임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이번에는 임의 대리인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대리인 주장을 하면 이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로 임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결론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되시고 이제 그 공동소유형 경우의 당사자 확인인데 공동소유 형태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게 지분의 처분이냐 공동소유 물건 자체의 처분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분적 관계의 물건 소유합니다. 이것을 공유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합니다. 이것이 합유.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그럼 이제 요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유 지분만 처분하러 왔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공유 지분은. 자, 그런데 공유 물 자체를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물 자체를 매각하러 왔다. 이때는 전회 동의 있어야 되죠. 근데 공유물에 대하여 임대를 하러 왔대요. 그럼 임대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지분 과반수의 비율만 동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최근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자주 물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공유 쪽을 자주 물었어요. 이거 공유 쪽을. 자, 그다음 이제 합유입니다. 합유 지분이 있긴 있죠. 근데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유 지분만 처분하러 왔습니다. 이거 다른 합의자 동의 필요 없죠. 그죠? 합유 지분 처분 시에는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다음에 합유 물을 처분하러 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 있어야 되죠.
전후의 동의를 우리 개공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총유물에 대하여 총유물은 대표적으로 교외 부동산과 문중 부동산이 있죠. 그럼 총유물을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 대표자께서. 그러면 이거는 총의 결의를 확인해야 되죠. 다음에 문중 규약이 있었다. 그럼 규약에 따라 처분해주면 돼요. 규약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럼 공동소유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테고요. 상속인지 여부 확인. 그러면 사무소를 찾아온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자가 진정상속인지 확인해줘야 되죠. 그럼 이자가 진정상속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면 되죠. 이걸로 확인하면 되고, 다른 상속인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속인 전후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의 대표자 처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법인의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줘야 되고, 이 법인이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죠.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당사자 확인 이해만 해두시고요. 나머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최근 시험에서 21회, 24회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법 계약편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96쪽이죠. 최근 24회 문제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불리합니다. 개공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공유 지분이죠, 지금. 자,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한다. 1번입니다.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 상관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금 개업공사 갑이죠. 그죠? 이거 위임관계 있다고 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 상관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죠. OX, X. 상관지분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임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중개계약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임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관주의, 위임과 유사함으로 선관지분을 부담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입니다. 갑은 매매계약서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자, 지금 A의 지분만 처분하고 있죠. 그러면 B의 주소지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틀렸고 3번입니다.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지분 처분이죠. 그러면 요거 확인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 질문.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민법 시에는 공부했죠?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특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 틀렸고 5번입니다. 갑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이게 실행되어 이제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도 큰 무리는 없겠죠, 이거? 아니요, 말고. 자, 그럼 임대차 계약서 넘어가고요. 교재 400페이지 401쪽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 샘플이 있죠. 이건 샘플이죠. 법정서식 아닙니다. 현재 실무에서 쓰는 한국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이에요. 참고하시고. 자, 그럼 402쪽에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계약서의 거민제도를 주골자라고 하고 있고 이는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란 법률이 있죠. 부동산 실명법이 있죠.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있죠. 이건 둘 다 민법에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민법에서, 요거는 공시법 시간에 이게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장이 개별적 중개실무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최소한 4개예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이것은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고 작년 시험에서는 실명법의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명법, 요 특조법의 내용을 이제 교들에 지금 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조법은 24회 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실명법은 25회 때 물어봤어요. 그랬다 26회 때는 둘 다 안 냈죠. 안 냈고 27회 때 실명법을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다른 과목이 된 학원들은 제가 수업하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공시법 시간에 이걸 다뤄줬다. 특조법, 거민제도를. 그러니까 축축축축 나갈 수 있어요. 또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을 다루는 민법에서 다루는 학원들은 아주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그냥. 그래갖고 이제 1시에 끝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쭉쭉 따라오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한마디 탁 하니까 착착 따라오더라고 다. 이게. 근데 이제 민법 교수의 자질에 따라서 학원별로 이제 실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이종순 교수님 안 했죠, 이거? 그죠? 네? 안 했다고 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보고 가겠습니다. 공시법에서 거민제도 공부했어요? 요즘 5일째 수업 때문에 공시법에서 계속 거민제도를 다루지 않는데 일단 그래갖고 6일하는 학원들은 거민제도를 공시법에서 다뤄놨죠.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의 내용으로 갑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자, 그럼 그 402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죠.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면 60일 이전 등기 하라. 잔금 치르면 60일 내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이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증여계약은 정지요건이 없는 이상 계약 체결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하라. 이 얘기예요. 만약에 잔금을 치렀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치고 또 팔아치웠다. 이게 미등기점이에요. 잔금 치르면 무조건 본인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매하려면 미등기 전매 안 걸리려면 잔금 치르기 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잔금 치러버렸다.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그럼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이 신축자인 갑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죠.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하시고 이전 등기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보존 등기가 불가했어요. 그러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일단.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 체결하면 먼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이 등기 관련 의무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 냈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는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로 들어가서 취득세가 4% 돼버린 거예요. 등록세 2%, 취득세 2%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등기 권리자께서는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4%를 얘기하겠죠. 이 4%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2%를 뺍니다.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는 등기 권리자만 만든다는 걸 기억합니다. 등기 권리자만.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을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슬쩍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가 등기 관련 의무를 위반한 때는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등기 권리자만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로 넘어갑니다. 404쪽. 자,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건 이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이 계약서 등기 원인 증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니까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거민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거민대상 계약이거든요. 일단 거민대상 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 이랬으므로 거민대상 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이게 거민대상입니다. 이게.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한 자는 거민받아봐야 돼요. 근데 토지 건물이 아닙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입니다. 이건 거민받을 일이 없네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 교환계약 이거는 거민받아봐야 돼요. 또 증여도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거민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과 물권분동 사유 세 가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법률의 규정과 물권분동 사유가 상속, 판결, 경매가 있죠.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이거 거민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합니다.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탈세는 투기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경매는 제외예요. 일단 그럼 판결로 취득합니다. 판결로 취득하는 건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세에다 거민 받아와셔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규제 사항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든 거민이든 판결은 하나도 못 피해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거민 대상이에요. 나머지 이제 요건 탈세 방지 목적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거민 받을 일이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을 주의하는데 또 이게 뭐 전세, 임대차는 당연히 아니고요.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럼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역시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었거든요. 이거는 거민받을 일이 절대 없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왜 그래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요, 그렇다고 매매 계약이 전체가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순한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분양권은 이제 주택 분양권이라든가 상가 분양권 전부 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매하면. 분양권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럼 이때는 거민 받으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추적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거민 대상이에요. 전매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매가 전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러나 토지 건물 매매는 빠진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식적 소유권 이행등기합니다. 형식적 소유권 이행등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잖아요. 그럼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게 되면 이거 이전 등기하죠. 공유 부동산 분할하면 이전 등기예요. 분할하면 이전 등기합니다. 이때 거민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됩니다.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 공시법 교수님이 김종규 교수님인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부동산 분할하면 이거 이전 등기하고요. 또 명의신탁을 해지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역시 이전 등기하죠, 이거. 그럼 이때도 거민받은 계약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시법 시간에 이건 들어봤어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본등기 신청할 때 낸 거죠? 본등기 신청할 때 낸다. 이 정도. 그래서 거민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럼 거민 절차로 갑니다. 거민의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되고 시군구청장이 거민 권한을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군구청장보다 하위 직급에 있는 자가 읍면동장이죠. 그러니까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장에 거민 권한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민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장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임을 했다는 사실을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장 통지한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부동산을 한 계약서에 썼다. 그러면 그중 한 개의 시군구청장에게 거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민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신청하면 돼요.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개업공인인증사, 변호사, 법무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이때 개업공사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검인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검인은 그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인 받으러 갈 때 계약서 원본 한 통하고 사본 2통 내셔야 돼요. 원본 한 통은 검인도장 찍어서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본 2통은 찍어준 자가 한 통 보관하고 한 통은 저기 세무서장에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2통을 내는데 물론 카피 하나도 이제 지가 카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계약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심사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의 구비위원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물건 표시는 제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당사자는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는가? 이런 형식적 심사만 하고 검인도장 찍어서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검인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죠? 이거 기억하고 있죠? 개업공사가 좋아하는 거 당목계대, 당목계대 개조다. 그래서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은 당목계대, 개조, 당목, 당사자죠 이거. 목은 목적 부동산이죠. 다음에 계는 계약의 연, 월, 일. 이거 대금이죠. 대금의 정산평가.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사항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과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다. 검인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자는 1, 3으로 처벌합니다. 1이 뭐다? 1년 이하의 징역이고 3은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 들어갔잖아요. 탈세 목적이 딱 가미가 되면은 이 숫자 거꾸로 바뀝니다. 3일로 바뀌어요. 그럼 3은 뭐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실무니까 제재 같은 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손님한테 협박해야 되거든. 예, 검인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시면 탈세 목적 들어가면 3년에 1억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이게 바로 계약서의 검인 제도였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 그러면 그 문제를 또 확인해 봐야죠. 407쪽에 그 24회 때 나왔던 마지막 출제했던 문제였어요. 이게 개공사 갑이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개공이 또 갑이죠.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을입니다. 갑니다. 1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 개공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1번 틀렸고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된다. 왜? X. 소유권에 관한 계약만 대상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다 아니죠. 3번입니다. 병이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인득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분등기라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된다. 맞아요? 분등기 취할 때 검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입니다. 갑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인기를 신청할 수 없다. 왜 X? X.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검인이 의제되죠.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지에 관할 청이 검인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왜 X? 형식적 심사만 있다고 그랬죠. 심사권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즉 실질적 심사입니다. 이거.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심사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등장하고 있죠. 실명법은 민법 시간에 들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실명법은 연타석 내는 경우가 우리 쪽에서 없었어요. 25회 때 냈었고 27회 때 냈다고 그랬죠. 지금 작년에 냈어요. 우리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타석 내는 경우가 없으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임법으로 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415조 주임법입니다.
민법에서 물론 공부하지만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 각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출제 각도 자체가.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다 맞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판례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판례는 철저하게 배제할 거예요. 제가 판례까지 해버리면은 우리 이종성 교수님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나도 지금 토지거래가지고 들어온 바람에 진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2시까지 수업하는 건 좀 무리죠? 저까지 2시까지 하면 그죠? 어떤 학원에서 나한테 제가 속도가 상당히 스피드가 있잖아요. 수업을 2시까지 해달래. 스피드 줄여서. 내년에 그 학원 뺍니다. 나는 빼 그냥 그대로 빼버려요. 그냥 빼버릴 겁니다. 이거 수업 안 해. 일단 우리 학원도 대상이에요. 지금 내가 2번 용서했어 지금.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임법은 1981년도에 제정 시행됐다고 그랬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인데 우리는 실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 여기에 대해 적용합니다. 계약 당시 실사용 주택 임대차란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럼 계약 당시에 이거 상가로 계약했거든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주택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가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주택으로 개조했어요. 그러면 개조된 때로부터 이 법이 적용이 있다는 게 판례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주택으로 써줘야 됩니다. 주된 용도는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가 있죠. 미등기 전세가 있는데 이걸 물권인 전세권과 구분해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그럼 미등기 전세도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냥 전세라고 부르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네요. 여기는 적용이 없죠.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에는 민박이나 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원칙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법인에게는 적용이 없어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 이거.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긴 적용되죠.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인 지방공사가 있죠. 이것도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했어요. 그리고 그 소속 직원들의 뭐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이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지정한 자가 그 주택에 입주와 등록을 하면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우선물권을 취득해요. 일단. 그래서 법인 예외가 있다는 걸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보증금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전면적으로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다음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거든요. 최단 기간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건 상체로 잘 알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기간입니다.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합니다. 그럼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1년을 했거든요. 계약 기간을. 그럼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갈래 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1년 살고 나서 나 1년 더 살래. 그럼 또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 임대인이 그러면요, 1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야, 주임법상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너 2년 살아라. 이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임대인은 그야말로 임차인의 처분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묵시행신이 인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묵시행신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야, 월세 50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한 거예요. 임차인이요.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 만료 전 한 달까지입니다.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죠. 그럼 묵시적갱신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거. 그럼 임대인이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 15일을 남겨놓고 야, 보증금 3천만 원 올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배째 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이 된 임대차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동일 조건으로. 다음에 다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만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묵시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 통지했습니다. 나 나가겠다 하면은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어요. 3개월 경과했잖아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더라.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습니다. 이때는 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료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25만 원 주고 2월 달에 25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25만 원 줬어요. 이거 이익이 차임 연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현재 150만 원, 75만 원 연체했죠, 지금? 100만 원 연체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돼야 돼요. 그 점 이제 참고해 두시고. 자, 이게 이제 존속기간이었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대항력으로 갑니다. 대항력. 418쪽이에요. 요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의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대항력이죠.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뭔 소리야? 나 계약기간 남았거든?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원래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는데 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 바로 대항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면 이 대항력은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는 거였죠? 이때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0시로 해석했죠? 다음 날 0시부터 취득한다. 그럼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택의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날서부터 아주 좋은 효력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4일 날, 25일 날 만약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다. 그럼 임차인은 4월 26일이죠. 6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건 잘 알고 있고. 그럼 이때 이 주민등록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겠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은 주택의명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쫙 실려 있는데 2차만 하신 분들은 이 판례 꼭 읽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살려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약간씩 언급을 할 텐데 일단은 이 판례 태도는 이제 2차 마신 분들은 꼭 명심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주 물어봤던 게 다세대 다가구를 제일 자주 물어봤는데 일단 작년에 또 물어봤죠. 그것도 배우자,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하고요.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을 했거든요. 이거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죠. 계약력 취득했습니다.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알죠.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죠. 그럼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집원까지만 전입하면 안 되죠. 동호수까지 해줘야 되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집원까지만 해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이때 그 주민등록은요. 신고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대항력 그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회수로 가볼까요? 420쪽에. 자,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원래 이 우선 변제권인 것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니까 담보물권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거. 근데 특이한 요력인데 이걸 우리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인 것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이게.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2017년 4월 25일 날짜가 딱 들어가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이게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정일자 받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동주민센터가 있죠. 동사무소가 있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받아도 되죠. 다음에 법원 앞에 하면 공증인사무소라고 있죠.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럼 아주 좋은 요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확정일자 찍으러 갈 때 임대인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죠. 동의 필요 없고 계약서 원본 한 통만 가져가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내보이고 그냥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무 과목이라 이게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4월 25일 날. 그럼 임차인은 지금 3박자를 갖췄지만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4월 26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겠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4월 26일 0서부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4월 25일 날 만약에 이 날짜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설정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 변제권 취득했죠. 그러면 경매 시에 당연히 저당권자가 먼저네요. 근데 이제 4월 26일 날 만약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겠죠. 저당권 9시 넘어야 되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근데 임차인이 4월 25일 날 입주와 전입을 했어요. 주민등록 했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는 4월 27일 날 받은 거예요. 근데 이날에 이 주택의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날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우선 변제권이 누가 먼저냐 문제죠 지금. 누가 먼저일까요? 둘이 같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같을 때 됐다니까요. 같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4월 25일 날 입주 주민등록을 했으므로 4월 26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그날로부터 우선민권 취득이에요. 그날로부터. 저당권도 이날 등기했으므로 이날로부터 우선민권 취득했습니다. 둘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3박제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우선민권 역시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임차인이 4월 25일 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그리고 이 임차인이 4월 27일에 입주와 전입을 했던 거예요. 주민등록 전입을.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우선민권도 취득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4월 28일 날 0시에 대항력 취득하죠. 이때 우선민권도 같이 취득하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고 28일 날 들어오면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다. 그럼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돼요. 둘 다 같은 날 발생했거든.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케이스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먼저 오른 선순위 담보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분명히 앞서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이런 사태가 우리는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인 또는 주택의 임대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야. 저당을 아직 안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특약을 걸죠. 나중에 저당 잡을 때 주민등록을 한번 꼭 빼주는 걸로. 그렇게 특약을 걸고 이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안 빼주면 머리 아프죠. 안 빼주면 머리 아파요. 이거. 그리고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리권의 관계도 같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갑이 임대인이자 소유자인데 여기에 선수의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요 임차인이 을이었고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어요. 아직 1년 6개월이 남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매각했어요. 팔았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 을은 내가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거든 하면서 이 병한테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가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주택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상속이 됐어요. 주택이.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이 저당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죠? 즉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죠?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교환이 됐다 하더라도 증여가 됐다 하더라도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병이. 근데 이건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이 병이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쓴 게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가 된 경우, 상속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우선 변제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죠. 대항력의 문제만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을 병이 취득한 방법이 경매로 취득한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하죠. 근데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을 여전히 낙찰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쉽게 낙찰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계속 유찰되고 저당물이 훼손되는 거죠. 저당 가치가. 그러니까 이때는 선수의 저당권 때문에 임차인은 이때는 병에 대항할 수 없어요. 낙찰자에게. 경매의 경우는. 그럼 이때는 우선 면제권의 문제만 생기죠. 그럼 이 임차인은 이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는데 보증금 2억 중에 그러면 배당을 1억 5천밖에 못 받은 거 5천만 원 회수 못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을 5천만 원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천만 원 누구한테 대항해야 돼요? 갑한테. 원임대인한테. 이게. 그러니까 못 받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때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고 이 저당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매권 행사하고 이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잖아요. 가장 먼저 왔다. 그럼 이 임차인은 망고 땡이라고 그랬죠. 우리 판례는 저 임차인, 가장 선수로 오는 임차인은 경매 시에 두 가지 권리 다 갖고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든 우선면리권을 행사하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럼 만약에 우선민의권 행사했어요. 가장 먼저 온 임차인이. 나 배당 받고 나갈래. 이사 가겠다. 배당 요구했어요. 근데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했는데 가장 선수임에도 보증금 만약에 2억 중에 1억 5천밖에 배당을 안 한 거예요.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못 받았죠 지금.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느냐. 이번엔 그 5천만 원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우선민권 행사했다가 못 받았어요. 다 가장 먼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 갖고 다시 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망고땡이 맞잖아요. 분명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은행에서 저당을 안 잡아주고 주민등록 안 빼면 무상 확인서를 받아가는 거죠. 무상 확인서를. 선수인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일단.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선 면역권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 교재 말이에요. 우선 면역권에 승계란 말 나와 있죠. 421쪽에. 이거 이제 이해될 때가 됐는데 금융기관 등이라고 그랬죠.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잖아요. 그럼 우선 면역권을 승계합니다. 우선 면역권을 승계해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또는 등기에 의하여 우선 면역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럼 이때는 양수한 금액에 범해서 우선 면역권을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요. 우리 판례가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과 분리시킨 우선 변제권만 딱 승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우리 판례가 부정했거든요. 일반 채권자들은 우선 변제권만 딱 승계하는 거 안 돼요. 그거 안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부정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주임법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걸로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때 담보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아버리면 우선 면역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승계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걸 승계를 했다 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임차인 본인이 해야 됩니다. 맞죠? 승계했다 하여 이 계약 해지권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을 유지하는 그 전제하에 우선 면역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되면 요 금융기관도 우선 면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럼 그 정도 감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봤고요. 거기 422쪽에 말이에요. 보충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무재용 규칙이 있죠? 이것을 민법에서 낸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후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죠.